너 심장 필요하지? 멈춰가는 심장, 다시 움직이는 악마.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악마가 손을 내민다면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의 초대일까? 차가운 강바람이 살을 애는 한강공원 주차장,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지역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재벌가에서 쫓겨난 악녀 고성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불길했고 그녀가 입 밖으로 내뱉은 제안은 이 지역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끔찍하고도 유혹적이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심장부터 챙겨야지. 이 지역. 확장성 심근병증이라지. 이식 안 하면 갈아야 6개월. 이제 막 사랑 노름 시작했는데 아까워서 어째. 이 지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물리적인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의사에게조차 비밀 유지를 애원했던 그 절망적인 사실을 눈앞의 악마가 알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고성이는 모자 아래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이 지역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사냥감의 목덜미를 문 맹수처럼 여유로웠다. 흥분하지 마. 심장이 안 좋아? 내가 온 건 거래를 하러 온 거야. 내 아버지 이상철 씨랑 지은호한테 알리고 싶지 않지? 그 착해 빠진 것들이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이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고성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속삭였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하고도 잔인했다. 박진석 회장에게 가서 고성이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것.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아들 한우진을 호적에 올리고 경영 수업을 받게 할 것. 그 대가로 고성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이 지역에게 맞는 심장을 구해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 도덕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이 이 지역의 이성을 마구 흔들었다. 시간은 잠시 거슬러 올라가 몇 시간 전 대학병원 진료실로 향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침통했다. 모니터 속 이 지역의 심장은 정상인보다 비대하게 늘어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은호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육체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형상이었다.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이미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약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지역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들려왔다. 이제 막 지은호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이상철의 응원 속에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기 시작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이라니. 이 지역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 저 이제 막 살고 싶어졌는데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던 참인데 제가 죽는다고요? 의사는 냉정하게 당장 입원해서 이식되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 하지만 이 지역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지은호의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양모의 죽음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겨우 웃음을 찾은 여자. 그녀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은호 씨한테는, 제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왔다. 병원 복도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쏟아지며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차가운 벽에 기대섰다.
심장을 쥐어짜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지은호와의 미래가 잿더미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고성이는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늘어진 티셔츠 바람에 그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TV 뉴스에서는 박진석 회장이 경영 정상화를 선언하며 고성이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성이는 젓가락을 부러뜨릴 듯 쥐며 이를 갈았다. 그때 그녀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지혁이 대학병원 심장내과 VIP실에서 나왔다는 정보였다. 고성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거액을 송금하고 이지혁의 진료 기록을 빼냈다. 핸드폰 화면에 뜬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명을 보는 순간 고성이의 입가에는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하늘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심장이 필요하다 이거지? 고성이에게 이지혁의 불행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석 회장의 집으로 다시 입성할 수 있는 황금 열쇠이자 자신의 아들 한우진을 후계자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컵라면 국물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쫓겨난 사모님이 아니었다.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포식자였다. 박진석,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날 안 찾고 배겨? 그녀의 중얼거림이 모텔방의 눅눅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은 평화롭기만 했다. 지은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면을 그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사들고 온 붕어빵 봉지가 놓여 있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일 잘하고 있나? 아저씨, 아니 아버님, 웬일이세요? 이상철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 이지혁이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매일 야근이라며 투덜댔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지은호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거라고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이지혁의 오피스텔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상철은 몰랐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은호도 몰랐다. 오늘 저녁 식사가 어쩌면 이지혁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녁 7시 이지혁의 오피스텔. 이지혁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창백한 안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밝은 톤의 니트를 입었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자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지은호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다. 우와, 냄새 좋다. 선배, 아니 자기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이지혁은 애써 웃으며 지은호를 맞이했다. 프라이팬 위에서 스테이크가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지만 이지혁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썰었지만 이지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은호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땀도 흘리고. 아냐,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은호야. 이지혁은 포크를 내려놓고 지은호를 빤히 응시했다. 이 얼굴을, 이 목소리를, 이 온기를 언제까지 느낄 수 있을까? 은호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곁에 없어도 넌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넌 강한 사람이니까. 나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지? 지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디가? 놔두고 또 도망치려고.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혁은 황급히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와락 품에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됐다.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서 그래. 사랑해, 은호야. 정말 많이 사랑해. 이지혁의 고백은 유언처럼 들렸다. 그는 지은호의 어깨 너머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살고 싶다. 이 여자 곁에서 하루만 더, 아니, 1년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신이 있다면 제발 기적을 내려주기를. 비록 그 기적이 악마 고성희의 손을 잡는 것일지라도.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박성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이지혁이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성실함의 대명사였던 이지혁이 예고도 없이 잠적했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했다. 박진석 회장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성재, 너 지금 당장 지혁이 오피스텔 가봐라. 느낌이 안 좋아. 그 녀석 책임감 하나로 버티던 놈인데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차를 몰았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계속해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건조한 연결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혁아, 제발 별일 없어야 한다. 은호 씨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지은호를 바래다 주고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온 이지혁.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고성희가 던진 악마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널 살려주겠다는 소리야. 살고 싶다는 욕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였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지혁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벽을 짚으며 겨우 버텼지만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리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박성재가 뛰쳐나왔다. 야, 이지혁? 너 왜 연락이? 박성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의 몸이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이지혁을 받아 안았다. 품에 안긴 친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지혁의 셔츠 주머니에서 약봉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박성재는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에 적힌 문구를 보고 경악했다. 신부전 치료제 심장내과. 지혁아, 정신 차려. 이지혁. 박성재가 이지혁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지혁이 간신히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박성재를 향했다. 재아. 그래, 나야. 정신 차려, 임마. 119 부를게. 조금만 참아. 은호. 한테는. 네. 말하지 마.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지혁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박성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다. 복도에는 성재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오피스텔 복도 구석의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고성이었다. 쓰러진 이지혁과 울부짖는 박성재를 바라보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안타까움의 표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이지혁의 멈춰가는 심장은 이제 고성희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해. 심장은 곧 필요해질 테니까. 절망에 빠진 박성재의 오열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고성희의 눈빛이 교차하며 드라마 화려한 날들 제43화에 막이 내렸다. 과연 이지혁은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고성희의 검은 손길은 어디까지 뻗치게 될 것인가? 다음 화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가슴 또한 타들어가고 있었다.